안녕하셨죠? 지중해의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즐거움을 얻는 시간, 지중해 시간 여행이 마련한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그래서 이제 오늘은 1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콘스탄티누스 기둥이라고 하는 그 유적을 갖고 이거를 이제 발판 삼아서 콘스탄티누스의 즉위 과정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허무 퀴즈도 한번 해야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기둥은 로마에 있다. 그렇다. 아니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따 책을 사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기둥은 트라이아누스 기둥을 모방한 거다. 그렇다. 아니다. 그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도 기둥 기념물을 만들었다. 여기서는 바로 그렇다 소리가 안 나오네. 자, 그럴까요? 아닐까요? 나폴레옹도. 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자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버지가 급사하면서 황제가 됐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305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자진 은퇴를 하면서 동로마 황제의 전체 제국 황제는 갈레리우스를 시켜주고 서로마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빠인 콘스탄티우스를 서로마 황제로 삼아줬다 이렇게 되고, 콘스탄티우스가 갈레리우스에게 요청해가지고 볼모로 잡혀있던 자기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돌아오게 했다. 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걸음아 날 살려라 말 근육을 파열시켜가며 달려가지고 아빠 곁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빠가 갑자기 죽었어요. 야, 이게 또 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자, 졸면 그거를 놓칩니다. 이거 졸지 마시고. 자, 콘스탄티누스가 이모와 결혼했다? 아이고, 이거 뭔 일이냐, 이거. 뭐 이런 패륜적인 일이 있는가?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자, 요것도 한번 좀 살펴보고. 자, 문명의 교차로 튀르키예를 예술과 생산과 금속과 문자혁명 측면에서 우리가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38개 탐방지를 돌면서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자, 이스탄불에서 이제 이런 유적지들을 가는데 다 하나씩 갈 건데, 오늘 배울 콘스탄티누스 기둥은 여기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맨 밑에 노란색의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가 있잖아요. 그 위에 이슬람 예술박물관 밀리온, 우리가 13강인가에 배운 밀리온 있고, 그 위에 콘스탄티누스 기둥이 있죠. 그죠? 찾으셨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기둥부터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반복적으로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해서 세베르스 왕조, 일본 세베르스 왕조, 그 다음에 군인 황제 시대 디오클레티누스 황제의 테트라키아,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기 시작하는 콘스탄티누스 왕조, 발렌티니아누스 황제의 왕조,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왕조, 요까지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기둥, 그리고 트라이아누스 기둥,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등극하게 됐나, 요까지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기둥, 제가 서 있는 저 뒤에 게 콘스탄티누스 기둥이에요. 330년경에 여기에 이 자리에 세워진 거는 33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330년이 뭐예요? 저기 324년에 크리스폴리스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가 동로마 황제를 물리치면서 전체 로마를 단일 통치권으로 만든 뒤에 324년에 비잔티움의 이름을 노바 로마로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6년 뒤인 330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만들고 수도로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때 세운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거 가면은 이게 이스탄불 고 시가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술탄 아흐메드 광장에서 뭐 한 5, 6분만 걸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한 6, 7분 걸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랜드 바자 있는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찾기도 아주 쉽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 안내문이 있는데 현장 안내문이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안내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안내문에 로마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기둥을 330년에 이쪽으로 이전해 왔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7원 중에 하나에서 나 알기부에서 좀 정치훈련이 나오는데, 로마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현대 튀르키예 분들이 저기다 써놔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좀 당혹스러운 이제 안내 간판인데, 어쨌거나 330년경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제작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니까 로마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안내판에는 57m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그 높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님이 이걸 한번 보시고 안내판을 다시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라도 일단 지름 한 3m 되는데 받침대가 높게 돼 있죠. 그래서 받침대가 돼 있고, 저 꼭대기에는 이제 원래 콘스탄티누스 조각을 이제 꼭대기에 올려놨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율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자기 거 올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또 자기 거 올리고, 그래서 황제들 계속 올려가면서, 뭐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거 올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다 하고, 1081년에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파괴가 됐는데 다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이제 황제 올리지 말고 십자가 올려가지고 십자가를 올려놨었는데, 1453년에 오스만 튀르크 이슬람 세력이 집권했는데 그 십자가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 이렇게 돼가지고 십자가는 제거가 되고, 슬림 1세 때, 슬림 1세는 이제 살살 저 사람 이름도 많이 외워둬야 되는데, 이집트를 정복해가지고 이 명실상부한 이슬람권의 최고 맹주가 됐던 그러한 그 오스만 튀르크 역사는 셀림 1세 때 이어지는 거예요. 뭐 불이 나고 어쩌고 됐다가 오스만 튀르크 무스타파 2세 때 보수를 하면서 아래다가 이렇게 철을 친 거예요. 이렇게 철제 울타리를. 지금도 가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는데, 그래서 저쪽 말로, 튀르키예 말로, 잘 모르겠네, 쳔베를리 타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리를 두른, 쳔베를리 아마 고리라는 뜻인가 봐요. 고리를 두른 기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타시라는 이름에다가 제가 붉은색을 쳐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저 단어는 알거든요. 이게 재미난 건데, 우리가 이제 전에 튀르키예어하고 문자 배웠잖아요. 그럼 이게 타시가 뭐냐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원님들 다 들어보신 이름이에요, 타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어디예요? 타시켄트랍니다. 타시켄트.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에서 중앙아시아 거예요. 우즈베크어가 어디라 그랬어요? 바로 튀르키예 어족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튀르키예 어족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타시라는 지명이 꽤 많아요. 그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타시가. 그래서 뭐 사이말라 타슈, 이러한 그 암각화 지대가 있거든요. 거기 유적지 이름도 사이말라 타슈. 키르기즈스탄에 있어요. 저 다녀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타시라는 이름이 많다니까 튀르크어 계통에서 돌이라는 뜻이구나, 타시가,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거 돌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타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리를 친 돌기둥, 이런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어를 전 전혀 모릅니다만 이렇게 여기저기 도로 댕기다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겹쳐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탐방할 때 타시가 돌이라는 걸 제가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돌기둥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앙 PD님 그 동영상을 한번 틀어봐요. 요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기둥에 있는 요겁니다 해서 동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뒤로 아주 모스크가 멋진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누르 오스마니의 모스크다, 이렇게 부르는데, 저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 모스크인지. 이름만 한번 보시고 플레이를 한번 해서 보시면, 이게 이제 로드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로드 중, 그러면은 나중에 다시 이제 보도록 하고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둥의 원조는 그럼 어딜까요? 원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또 가서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박거 회원님이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의 초기 수도 로마에 있는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누구 기둥이에요? 이게 바로 트라이누스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이누스 기둥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는 높이로 35m예요. 113년에 만들어진 로마의 시각 문화유산 가운데 기념비적인 문화유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시각 문제, 그 기둥이 그냥 돌을 세운 게 아니라
기둥을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구획이 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올려가면서 저기에 전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다키아, 그러니까 오늘날 루마니아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정복 과정을 저기다가 다 조각으로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로마의 전쟁사, 당시의 로마 병사들의 전투 모습, 특히 다키아 지역의 그쪽 지역의 풍습, 거기에 뭐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놀랍지만 우리의 역사 중에서, 고구려 역사에서 우리가 고구려 그러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싸웠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계마무사. 그러니까 뭐 개 발음이 들어가 좀 발음이 그렇습니다만, 개라는 건 이제 덮는 뚜껑을 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덮었다 이거예요. 뭘로? 갑옷으로. 그래서 사람만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말까지 갑옷을 입혀가지고 싸우는 무사. 그게 바로 계마무사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꼭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유물이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가야 지역에서 출토가 되는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벽화로서는 고구려 벽화에는 그게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근데 트라이아누스 기둥에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계마무사가 여기도 등장. 이게.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가야에서 출토된 유물과도 연계가 되는 시각 예술이 바로 여기 남아있다. 그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이거를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걸 가서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저거를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루마니아가 왜 루마니아죠? 그렇죠. 로마가 정복한 뒤로 그 이름이 루마니아예요. 그러면 루마니아에 가면은 루마니아어는 동유럽이지만 슬라브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의 후예어예요. 그래서 라틴어의 방언이에요, 거기도.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라틴어의 방언이 로마어라는데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5개 언어가 라틴어의 후예 언어예요. 이탈리아어가 라틴어의 후예가 아니에요. 그것도 라틴어의 한 갈래일 뿐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이게 이제 그래서 루마니아. 그러니까 루마니아인들은 그 루마니아 수도 거가 부크레스트인가요? 거기 고고학 박물관에 갔더니 이 트라이아누스 기둥을 장면으로 쪼개가지고 복제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부크레스트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저거를 복제품으로 장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씩 다 찍어 왔는데, 그거 이제 다음에 루마니아 우리 공부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꼭대기에. 당연히 트라이아누스다 1번. 아니다 2번. 자, 1번이다. 트라이아누스다. 자, 2번 아니다. 여기서 머리를 잘 써야 돼요. 머리를. 네. 왜냐하면 일단 머리 꼭대기에 로마 황제가 저런 걸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트라이아누스를 1번 찍으려다가 우리가 이제 객관이 처음 볼 때 그러잖아요. 이건가 찍으려고 했는데 뭔가 함정이 보여. 머리에 이게 함정이잖아요. 왠지 로마 황제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2번을 찍으신 분도 반. 그래서 그냥 함정에 걸려서 1번 찍으신 분 반.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113년에 건립할 때는 트라이아누스였었는데 교황 식스투스 5세가 1588년에 1588년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엘리자베스 1세의 그 해적 대장 드레이크한테 괴멸당할 때 무적 함대가 무너지는 그 해에 식스투스 5세가 성 베드로로 바꿔쳐가지고 지금은 저기서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 있어요.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지금 저걸 알면 많이 서운할 테지만 뭐 역사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트라이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5현제 시대의 2번째 황제. 그러니까 트라이아누스 황제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정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혈육혈통이 아닌데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5현제 시대의 초대 황제인 느르바가 자기 친자식이 아닌데 얘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훌륭하니까 양자 삼아서 지위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렇게 2세기의 절정으로 번영을 하고 잘 나갈 때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아들 세우고 내 친척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 누나의 손자 세우고 카이사르 마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 트라이아누스가 다키아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고 이게 현장에서 제가 땡겨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리지널 사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당시의 성의 모습이 어떻고 그다음에 말 타고 어떻게 전투를 하고 이건 이제 로마 병사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들은 여기 보면 이제 말에 갑옷을 씌웠나요? 안 씌웠잖아요. 근데 저짝 병사들은 말에 갑옷을 씌워. 야, 이게 왜냐하면 다키아 쪽은 유라시아 초원제대의 맨 끄트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개마 그러니까 말을 갑옷 씌우는 게 기마민족들의 전통으로 기마민을 유물 중에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치마를 입고 하면 이게 이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이게 씩씩한 로마 병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조각으로 잘 하면 이건 어디예요? 이거 어디예요? 아, 이거 또 뭐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트라이아누스도 아니고. 근데 이거 그렇죠. 파리에 있는 이것도 기둥이에요. 그럼 이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 있겠어요? 나폴레옹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제 우리가 파리에 방문하면 파리의 그 가르니에 그 오페라 그러니까는 가르니에 오페라 극장이 있잖아요. 그 천정을 누가 그림 그렸죠? 아니, 다녀오셨는데도 아마 다 못 보셔요. 샤갈이 그린 천정화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샤갈의 그 뭔가 그 초현실주의의 그림인데 너무너무 색깔 이쁘게 해놔가지고 이제 파리를 탐방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파리 같이 갈까요? 그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면 놀래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도 굉장히 건물이 그게 이제 가르니에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인데 그 내부 들어가면 그림을 이제 프랑스에서 샤갈한테 의뢰해가지고 바꿔쳤어요. 그래서 천장에 보면 정말 초현실주의라는 게 이제 환상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환상의 어떤 구도가 아니고 그냥 미술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그러한 초현실주의의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놔가지고 나중에 이제 파리에 가면 그 오페라 가르니에를 꼭 가셔가지고 그 샤갈의 그림을 보셔야 돼요. 거기서 직선으로 한 7, 8분만 걸어 내려오면 방돔광장이라고 있고 이 방돔광장 한가운데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나다라고 이건 이제 멀리 땡겨 찍으면 잘 나와요. 그래서 광장에 있기 때문에 사방 돌아가면서 다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둥에 있는 트라이아누스 기둥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저기는 그럼 뭘 새겼겠어요? 자기 거 다 세운 거죠. 여러 전투에 승리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회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샹젤리제 개선문 있는 그 샤를 드골 그 광장, 에뚜알 광장 거기서부터 그 콩코르도 광장까지 직선으로 뻗은 그 샹젤리제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누가 설계한 거예요? 나폴레옹. 뭘 보고? 로마 가서 이걸 다 보고. 바티칸에서부터 그거 다 보고 그래가지고 야, 파리 개조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좀 현대 파리의 역할이 좀 크죠. 이게 트라이아누스 기둥 그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 그걸 보고 나를 올려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콘스탄티누스 등극 과정을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게 305년에 디오클레티누스가 약속을 지키고 고향인 스플리트로 퇴진하면서 총괄 로마 황제이자 동로마 황제를 자기 부하인 갈레리우스에게 맡기고 그리고 서로마의 막시미아누스를 은퇴시키고 부황제 카이사르이던 콘스탄티우스를 서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명 체제에서 콘스탄티우스가 총괄 황제 갈레리우스한테 거기 니코메디아에 볼모 있는 우리 아들 좀 보내주셔. 그래서 갈레리우스가 고민 끝에 보내주자 해서 거기 뭐 반란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데 안 보내줄 명분이 없잖아요. 좀 찜찜하긴 했죠. 갈레리우스도 이놈이 이거 딴짓할 것 같은데 그러지만 뭐 왜 저걸 막는다니까.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를 보내줘서 볼모에서 해제된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아빠 곁으로 갔는데 말이 맞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때 브리타니아에 가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브리타니아에 가서 야, 너 가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지금은 그때는 스코틀랜드라고 안 불렀지만 지금의 지역으로 이제 스코틀랜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런던에 가보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를 가르는 지역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나중에 쌓은 하드리아누스 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문처럼
굉장히 긴 그 산성이 쫙 있어요. 굉장히 참하고 멋있어요, 거기도. 거기를 쌓아가지고 그 너머는 로마도 포기한 거예요. 그쪽에 사는 민족이 이제 픽트족이니 뭐 해가지고 그 옛날 켈트족의 후예들이 그쪽에 살면서 그 얼마나 살기가 좋아요. 1년에 해가 며칠이나 나겠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척박한 지역에서 굉장히 강인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무지하게 세죠. 그래가지고 로마도 거긴 포기하고 그 밑으로만 지켰던 건데 그쪽이 자꾸 이제 살기 좋은 데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거기를 정벌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같이 와가지고 요크가 이제 상당히 북쪽에 있잖아요. 요크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뭐죠? 바이킹이 들어와서 바이킹식 이름이 요크고 거기서 이제 주둔해가지고 요크에 가면 로마 성벽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둔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아버지가 죽은 거를 기화로 황제가 되니까 뭐 그 비유해서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뭔가 관운이나 재운이 풀리려면 뭔가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죽기 전에 야 그럼 네가 해라. 근데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황제는 총괄 황제인 갈레리우스가 정해줘야 되는데 그냥 아우구스투스가 야 네가 해요. 왜? 거기 있는 로마 군단의 군인들은 아니 여기서 황제가 돼야 자기들도 다 뭐가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콘스탄티누스를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어디서 이게 요크에 있는 로마 성벽이에요. 지금도 요크를 둘러싸는 이 시가지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크 기차역에 딱 내려가지고 이 성벽 따라서 쭉 걸어가면 박물관도 나오고 대성당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요크를 탐방할 때 나중에 여기 좋아요. 그래서 요크 대성당 앞에 가면 성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콘스탄티누스 조각을 저렇게 커다랗게 세워놨습니다. 여기서 34살에 황제를 선언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폼나게 딱 세워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갈레리오스가 아이고야 잘했다 그랬겠어요? 대노한 거죠. 네가 뭔데 인마 거기서. 그러니까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293년에 만들어 온 테트라키아 정치 체제를 갈레리오스는 이어받아서 그대로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개를 안 시켜드립니다만 이제 그래서 그래서 죽으니까 서쪽의 황제를 누구 시키고 이걸 다 여기서도 임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고 이제 자기는 그런 계획이 총괄 황제로서 있는데 저짝에서 이제 딱 선언하니까 너 뭐야 임마 해가지고 정벌군을 보냈어요. 보내려고 했는데 부하들이 말린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내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황제를 인정해 줍시다. 일단 상황을 봅시다. 그래가지고 갈레리우스가 아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너 거기 아우구스투스는 아니고 서로마의 부황제 해. 그리고 원래 부황제 하기로 여기 살 때부터 그게 또 니네 아빠 때부터 있었으니까 일단 부황제 해. 이렇게까지만 이제 해놨는데 이제는 통제가 되겠어요?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은퇴시켰던 막시미아누스가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5년에 은퇴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콘스탄티우스를 자기 사위로 삼았던 막시미아누스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은퇴만 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막센티우스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기 그 아버지 사위, 내 그 매제 그 콘스탄티우스가 죽으면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황제를 선언하고 뭐 부황제 인정받고 난리굿이 났는데 우리 가문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막시미아누스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서는 막센티우스 아들이 내가 서로마 황제입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군인 황제 시절로 돌아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갈레리우스의 통제가 안 먹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갈레리우스가 서로마 황제로 파견을 해요. 근데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실제 군대를 이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막센티우스랑 콘스탄티누스랑 서로 서로마에서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먼저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일이 이제 좀 이따 벌어지는데 자 이게 이제 로마 포럼이고 제 뒤로 보이는 게 이제 원래는 이게 그 성스러운 길이라 해서 이 길이 오른쪽 끝이 콜로세움이고 왼쪽 끝이 세티무스 세베르스 황제의 그 개선문이거든요. 이게 일직선인데 어떻게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파노라마로 찍었는데 이게 후여져 가지고
도저히 제가 갑자기 마술사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직선입니다, 이게. 근데 후여져가지고 찍혔어요. 그래서 원래 길이 후여졌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직선이다. 이게 이제 팔라티노 황궁 있는 데서 찍은 건데 이게 막센티우스 빌라예요. 막센티우스 바실리카 쪽에.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이거죠. 그러니까 막센티우스가 만든 건축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센티우스 빌라가, 바실리카가 그 포로 로마노, 그러니까 로마 포럼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유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누구예요? 르네상스의 3대 화가 누구죠? 일찍 죽은 라파엘로가 그린 그 교황청에다 그려놓은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걷고 쭉 그리스 학자들 그려놓은 아테네 학당의 뒤 건물 배경이 이겁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그쪽 그림 제가 소개할 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공법을 잘 지금 봐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소피아 성당 할 때 이거를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판테온 돔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석굴암 돔도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뽕뽕 뚫듯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 스타일 일단 그것만 잘 봐두시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딱 이렇게 되니까 막시미아너스가 야, 이거 좀 위험하다.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함부로 싸매면은 이게 우리가 힘이 약해진다 해가지고 콘스탄티누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내 의붓 딸이 있는데 내 딸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일단 콘스탄티누스도 함부로 싸우기가 좀 뭐하니까 일단 제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원래 자기 의붓 엄마가 막시미아너스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테오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란다. 자기 아빠인 콘스탄티우스가 막시미아너스의 딸인 테오도르랑 결혼을 하고 죽고 나서 서로 막시미아너스가 자기 아들 막센티우스도 황제 선언하고 또 콘스탄티누스도 황제 선언하니까 둘의 싸움을 일단 막기 위해서 너도 내 딸하고 결혼해. 그래가지고 밑으로 있는 이복딸인 파우스타하고 결혼해라니까 콘스탄티누스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학렬상으로는 이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학렬상으로는. 실제 친이모하고 혈연적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의붓 엄마의 여동생이랑 이제 이렇게 해서 결혼해가지고 콘스탄티우스의 황후는 테오도라. 그리고 콘스탄티누스의 황후는 파우스타. 이때 콘스탄티누스는 결혼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어려서 결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뭔지 기존에 있던 부인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는 이제 저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회원님들이나 해서 댁에 계신 바깥 어르신들이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안 했으면 참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저렇게 결혼이 돼서 일단 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의 대결은 소강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다음 편에서 둘이 대결하면서 콘스탄티누스가 어떻게 이 전체를 또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